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송미인곡, 정철의 송미인곡 남은 거 마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녹화를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쌍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진도를 이번 시간에 다 못 나올 것 같아서 송미인곡까지만 녹화를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삼이인곡은 선생님과 같이 학교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송민교국 좀 배웠었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래는 가사였는데요. 이 가사라는 거는 사음보의 음보율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론, 서본결의 3단 구성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였어요. 자, 이 작품에서는 정철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청평으로 떠나게 되면서 다시 임금에 대한 그리움, 다시 그 중앙에 복귀하고 싶은 내용을 노래한 시였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사자성어로 연군지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주제는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에 대한 그리움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재회에 대한 염원이 드러난다. 자, 우리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아직 안 봤는데 그 부분에서 재회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제재 기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두 여인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 작가는 정철이라는 남자지만 이 작품 속에서 말하는 화자는 여성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여성이 등장해서 감녀와 을력 이렇게 두 명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인이 대화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순 우리말이 많이 쓰인다. 자, 여기 나오는 우리 3인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3인국도 순 우리말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여겨지는 작품인데요. 그 3인국보다도 송민국이 더 우리말이 많이 쓰인다.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더 순 우리말이 쓰일까? 당연히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한자어보다는 음, 순 우리말이 더 많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서사, 본사, 결사로 진행이 됐었고, 여기서 두 인물 감녀와 을려가 나왔죠. 감녀와 을려가 대화를 했는데, 그 감녀와 을려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자고 했었죠. 그리고 본사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을려의 하소연, 이제 썰이 시작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걱정, 그런 사랑 이런 게 계속 들어가게 됐었죠. 자, 마지막 결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먼저 보게 되면 죽어서라도 이명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했던 거 선생님이 영상을 진행하겠지만 잠시만 멈춰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먼저 읽어보고 수업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감녀와 인려가 나오는데 이 감녀라는 애는 대화를 유도하는 임무를 했었던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류의 하소연을 유발하는 어떤 보조적인 화자다. 보조적인 화자다. 그리고 인류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었죠.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음보 얘기했었고, 인류의 대답이 시작됐었고, 자, 처음에 임과 만났었던 시절을 얘기하고, 그리고 임과 이별하게 된 걸 얘기하게 됐는데, 이 작품에서는 송민국에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과 서로 풀처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하면서 임금에게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삼인국에서는 뭔가 임금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자, 삼인국에서는 임금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파트가 드러난다. 자, 두 번째로 의려의 역할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의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감명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본격적인 신세한 토론을 하고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즉 중심 화자다. 결국 이거는 누굴 대변한다? 이 장철이라는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화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운 부분. 여기서 하소연을 했었고 여기까지 봤었던 것 같아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 이 공간의 이동을 한 거는 결국 이 화자가 임금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해와 달을 보려고 했는데 이 해와 달이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가리고 있다? 구름과 안개가 가리고 있다. 결국 이 구름과 안개는 임금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다. 음. 그래서 산에서 해와 달을 못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간다? 물가로 간다. 물가로 가서 백기를 보는 거야. 백기를 통해서 임에게 가는 길을 좀 알아보려 했는데 이번에 누가 막는다? 바람과 물결이 막는다. 결국 얘네는 노란색은 다 장애물. 즉 임에게 다가오고 싶지만 그거를 막는 의려의 답답한 심정이 반영되어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간신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으로는 결국 이 빈배의 역할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배라는 것은 결국은 사공이, 그러니까 배를 모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 배를 모는 사람이 없고 배만 있다라는 결국 혼자 있는 쓸쓸한 처지라는 거죠. 결국 이 쓸쓸한 처지의 빈배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가에서 혼자 서고 있다. 본인도 혼자 있는 처지를 통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는 해. 여러분들 해가 지고 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우울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지는 해를 통해서 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 임을 찾으러 다니다가 저녁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고전에서 해와 달 같은 경우는 임금을 상징하는 거였죠. 자, 근데 이 해가 진다고 표현하면서 더 이상 임금이 을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해가 저 멀리 떠 있어서 보게 되면 임금과 내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해가 져버렸으니까 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건 결국 뭐다? 임금이 나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여기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판서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진도가 너무 빠르면은 좀 멈춰서 보고 해석을 안 해본 친구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음, 천천히 수업을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천천히, 진짜 천천히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에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불 걷는 거.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한 거. 모첨 찬자리라는 게 결국 찬 자리예요. 찬 자리. 찬 자리에 돌아왔다. 그건 뭐다? 원래 그 을려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초가집에 있네요. 초가집. 그쵸? 결국 본인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 밤에. 자, 결국 이건 뭐예요? 낮 동안 계속 돌아다녔는데 밤이 된 겁니다. 결국 여기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반벽청등이라는 게 선생님이 어떠한 전등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불빛. 이 불빛을 집 앞에 다는 건데 이 집 앞에 다는 이유는 뭐다? 이 불빛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 불빛이 있다. 가야겠다. 절로 가면 되겠다라고 손님을 초대할 때 켜놓는 불인데 지금 이게 누굴 위해 밝아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임금이 없고 나 혼자니까 이 반벽청등을 켜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결국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의료의 쓸쓸한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오르며 내리며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헤매고 서성하면서 잠깐 동안 힘이 들어가지고 잠이 잠깐 드는 거야. 자, 여기 파트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아까 산도 오르고 그쵸 물가도 갔었죠.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을 나무를 잡고 올라가고 막 내려오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한 거야. 또 여기서는 그런 동사, 어떤 행위들을 나열하면서 이 화자가 임을 찾기 위해서 보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들을 굉장히 역동적이게 얘기한 거죠.
역동적이라는 것은 되게 동작성이 드러나는 거, 동작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파도가 철썩철썩 친다라고 얘기하면은 파도가 되게 어때요? 거세게 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죠. 그런 것처럼 되게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역동성입니다. 어쨌든 잠깐 잠에 들었어요. 왜 잠에 들었을까? 피곤하니까. 저 고된 하루를 보냈으니까.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만난다. 자, 꿈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임을 만나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랑 헤어졌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꿈을 꾸면 가끔씩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을려는 임에 대한 그림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꿈속에 임금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꿈속에 임을 봤는데 임금이 어떻게 됐어? 옥 같은 얼굴. 자, 옥은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고 맑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옥 같았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대라. 반 넘게 늙었대요. 임금이 늙었다라고 꿈속에 임금의 늙은 모습이 꿈속에 등장한 거야. 자, 그건 뭘 얘기할까요? 나도 되게 힘든데 임금도 꿈속에서 늙었다라는 거는 임금도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늙었을 것 같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상사병 걸린다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리워서 병 걸리는 거. 그러니까 나만 늙은 게 아니라 임금도 그렇게 지금 얼굴이 완전 초췌해져서 등장한 거는 아 임금도 날 그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면을 반영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임금이 늙었다라는 것도 나 없이 혼자 있는 임금에 대한 걱정의 정서도 같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자, 그래서 꿈에서 임을 만나게 되면은 임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도 누군가 보고 싶어서 그 사람 꿈에서 겨우 만났을 때, 아, 그동안 못다 했던 말 다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례다. 이 사례다라는 게 말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바로 난다. 눈물이 막 나니까 말씀인들 어이하면 얘들아 엉엉 우는 거야. 임금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우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윤인과 꿈속에서 재회를 했으나 눈물로 인해 대화를 나누지 못한 그러니까 본격적인 내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을 못 다하야 모기조차 메어내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에 그동안의 나의 소외, 감정, 쌓인 이야기 같은 거를 풀지 못해서 목이 메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때? 시간은 가는데 그쵸? 꿈속에서 이제 시간은 가는데 내가 얘기를 해 못해? 이야기를 못해.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게 영원한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꿈 꾸고 있는데 엄마가 깨우잖아. 그렇지? 부모님이 깨우잖아. 그러면은 꿈 갑자기 깨서 불쾌하지.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전된 개성의 잠은 어찌 깨뒀던고. 자, 오전된 개성이라는 게 이 개성이 닭의 웃음소리예요. 자, 옛날에는 알람 시계가 없었죠. 닭이 운다라는 건 결국 뭐다? 아침이 됐다. 그러니까 꿈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채 결국 아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침이 되게 하는 걸 알려주는 신호인 닭소리는 결국 이 꿈을 방해하는 역할이죠. 이것도 결국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요. 이 꿈속이라는 공간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일시적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자, 여러분들 막 정철 아저씨 막 옛날 고전의 시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나도 이럴 땐 어땠을까? 굉장히 아쉽고 허탈하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씁쓸하겠죠. 아, 허사로다. 허사라는 게 뭐야? 아, 진짜 부질없다. 야, 부질없다. 이임 어디 갔나? 그러니까 꿈이야. 진짜 꿈꾸고 꿈꿔서 아무것도 못했어. 짜증나. 이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 허탈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에게 보고 싶다. 여기가 그거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 곁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꿈속에서의 그 허무한 감정을 토대로 내가 너무 허무하니까 안 되겠다. 꿈속에서는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임금 곁으로 가야겠어. 라는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님 어디 간 거? 어쨌든 이미 사라졌어. 왜? 꿈에서 깼으니까. 결에 일어앉아. 꿈결에, 잠결에 일어앉아서 창밖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여러분, 어여쁜이라는 게 지금은 예쁘다는 뜻이죠. 근데 옛날에는 가엾은이라는 뜻입니다. 가엾은 그림자가 날 비출 뿐이로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꿈이 진짜 실제였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임금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 혼자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아무도 없고 나의 그림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림자만 쫓을 뿐이다. 이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야? 나의 그림자죠. 을려의 그림자. 그러니까 나의 그림자가 어때? 가엾어.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굉장히 그런 허탈함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허무하고 안타깝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날 쫓을 뿐이구나. 결국 이것도 외로움이겠죠. 외로움. 외로움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외로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제는 죽어서라도 그냥 나거리 대하이셔. 님 겨신 창안에 반드시 환하게 비추리라. 자, 여러분, 나거리라는 게 여기 지는 달이에요, 달. 여러분들이 그 우리 학교가 굉장히 어때? 어둡잖아, 그렇지? 산도 있고. 만약에 그 어두운 상황에서 달빛이 쬐어 말더라. 달빛이 쪼여지면은 밝아지긴 하는데 해보다 밝을까요? 그렇죠. 밝지 않겠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의료는 나는 지는 달이 되어야겠어. 달을 통해서 임금에게 다가가야겠어. 그래서 임계신 창안에 환하게 비추겠대. 그랬더니 이제 각시님 달이 약하냐? 달도 좋지만 구준비나 되소서. 라고 여기는 이제 감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 지는 달과 구준비를 다른 색깔로 체크를 했죠. 자, 근데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둘의 의미가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도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먼저 필기되어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이 낙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현실에서 제어가 어려움을 거, 그렇죠? 꿈속에서 못 만나. 꿈속에서도 못 만나. 왜? 현실에서도 못 만나는데 꿈속에서도 못 만나. 그만큼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죽어서라도 달이 되어서 임 계신 곳을 비추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임가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근데 감녀가 뭐라고 하냐면, 각시님 그 달도 좋은 것 같은데요. 구준비가 더 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먼저 그 감녀는 의료의 상황에 이해를 하니까 달보다는 구준비가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공감을 해주고 그런 위로를 해주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길을 마냥 걷고 있을 때 지금도 달이 비추고 있을 때 달빛이 나를 비춰준다 라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실 달이 떠 있어도 달이 오늘 밝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에 집을 가고 있는데 비가 와. 그럼 비는 어때요? 몸에 젖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비가 오는 건 바로 인식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달이라는 것은 좀 옅은 빛이기 때문에 나에게 비춰줘도 그렇게 뭔가 큰 임팩트, 큰 효과를 남기지 못하지만 비라는 것은 몸을 젖게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죠. 보다 더 얘가 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지는 달은 의려의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으면 야 나야 라고 하고 딱 나타나야 되는데 뒤에서 달빛만 비추고 싶어주는 거야. 물론 충성심이고 사랑이지만 보다 소극적이고 여기 나와 있는 구준비. 이 비는 어때요? 구준 비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띠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임금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담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 이렇게 마지막까지 결국 마지막까지 이 정철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네요. 그렇죠? 다시 만나고 싶고. 이 결사 파트를 정리하게 되면 죽어서라도 이를 만나고자 하는 의뢰의 소망과 감녀의 맺은 말, 이야기를 종료하는 역할까지 하네요. 감녀의 역할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이야기를 종료. 그렇죠? 이야기를 종료까지 했습니다. 음. 자, 죽어서라도 이를 만난다. 결국 이 화자의 어떤 의지도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고, 그렇죠? 어떤 각오도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어? 여러분들 그런 거야. 이번엔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이거 하고 말 테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때? 굉장히 각오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사랑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결국 서사는 요거 오타가 아니라 글씨가 깨졌는데 선생님 수정을 안 했나 봐요. 어쨌든 서사에서는 감녀의 질문과 을려의 대답이
전개가 됐고 이제 본사에서의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임금에 대한 염려, 염려는 뭐 걱정이죠, 걱정이고 임을 찾아다니다. 여기서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이동이 나타났고 힘들어서 꿈을 꿨는데 거기서 임금과 만났는데 결국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 개성, 닭소리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서도 장애물이 있었죠, 그렇죠? 임을 찾아다닐 때 우리가 산과 강에 올라갔을 때 각각의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사에서는 결국 인려의 사설, 마지막으로 허무함을 얘기하고 달이 되고 싶다라고 하고 감면은 달보다는 구준비가 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빨리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잠깐 일시정지를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 이 작품은 감려와 인려의 대화 형식, 자, 대화 형식이다. 대화 형식의 준수를 전개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고 작품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럼 대화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현재형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현재형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대화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감료와 연료는 뭐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그냥 큰 뜻은 없고요. 결국 이 두 개 다 작가의 입장을 대신하다. 결국 감료도 연료도 작가다. 작가의 입장을 대신하는 화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다시 생각해 보자. 결국 화자가 여자야, 얘들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이별이라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 실제적으로는 이 실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여서 남자와 남자잖아. 남자 커플이란 말이야.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읽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 뭔가 그 감정에 공감하기 쉽냐고. 요즘에야 우리가 그러한 그 사랑에 대한 제약을 많이 없앴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랑 남자랑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작품 속에서는 작품 속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연인 관계로 어떻게 얘기를 한 거겠죠. 연인 관계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별해서 여자가 나 헤어진 거 얘기할게 친구야 들어줘라고 하면 우리가 보다 더 공감하고 보다 더 슬퍼하고 그에 대한 정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국 이 두 여자로 설정시켜 대화 여자로 화자가 바뀐 것의 효과는 보다 더 어떠한 이별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주어자의 성격, 그러니까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다 정리한 파트인데 여기 다시 한번 일시정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또 다음을 볼게요. 자, 소재 상징적 의미 나왔죠. 이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 다 방해물인데 결국은 그거는 을려가 임을 바라보지 못한 답답한 심정에 반영되어 있다. 자, 나벌이라는 건 달빛이었고 구준비는 비였죠. 이 두 개의 차이점 반드시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존재. 나벌 떨어지는 지는 달이니까 달은 또 져버리면 못 비추잖아, 그렇지?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의의 절망감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 구준비 같은 경우는 을려의 눈물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가 막 그런 거 하잖아. 막 우리 울고 있을 때 우는 거 티 안 내려고 어떻게? 아, 비가 오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가 제시한 감정의 해소 방식이다. 나거리에 비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해서 보세요. 다음. 다음 이 달과 구준비 선생님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이 학습 활동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학습 활동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공통점이라는 것은 결국
임금과 나는 떨어져 있는데 달은 멀리 비출 수 있고 비도 오게 되면 임금에게 젖을 수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두 대상을 이어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 매개물은 이렇게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고리. 인류가 처한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다. 지금 인류 본인은 그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이 달과 구준비는 그 공간을 초월해서 임에게 갈 수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달 같은 경우는 밝고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멀리서 지켜볼 뿐인 대상. 이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지만 비는 어때요? 우리 아까서 여기 눈물을 얘기한다고 했죠, 눈물. 눈물이니까 좀 더 절절한 거란 말이야. 차갑고 쓸쓸한 이미지, 그리고 비는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구준비, 비가 되게 굳게 와. 그럼 빗소리가 더 크겠죠? 청각적인 이미지도 부여할 수가 있고, 비가 오면 젖으니까 촉각적 이미지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 보다 더, 얘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음. 달빛이 내 몸에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몸으로 인식하지 못하잖아, 얘들아, 그렇지? 근데 비가 오는 걸 인식을 하니까.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자, 비가 오면 쉽게 마르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이거 얘는 상대적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이거 반드시 아시겠죠? 자, 이 학습 활동인데요, 이제. 자,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두 여인의 감녀와 연료를 구분하여 두 사람이 말한 차례에 따라 작품 내용을 정리해 보자. 처음에 감녀가 을려에게 어디 가는 길이냐 물어봤는데 이제 을려가 자신의 잘못, 자,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죠. 임과 헤어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녀가 그리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하는데 인류가 이제부터 뭐야? 썰을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미 잘 지내는지 걱정을 하고 산과 강을 헤매고 다니고 꿈을 꾼 후에 슬픔에 잠기고 근데 꿈속에서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 되겠다고 했는데 감녀가 그럼 나걸 대신 구준비가 되라고 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네요. 일시정지해서 학습 활동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달과 비에 주목하여 결국 달과 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또 그렇죠. 자, 을료가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라도 라고 얘기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로 살아서는 도저히 인과 만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건 결국 뭐에 기반한 거다? 헤어져서 사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다. 죽음을 각오한, 선생님 얘기했었죠. 죽음을 각오한 초월한 재회, 죽음을 초월한 재회, 그리고 사랑과 의지, 그리고 어떤 그리움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언제 내가 이거 죽어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지. 그럼 나홀과 구준비의 차 이거 여기 비어 있는 거는요, 선생님이 그 앞에서 한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준비가 되라고 한 까닭은 임에게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알려주라고 달빛 대신 비가 되라고 한 거. 자, 이 비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어떤 걸 내포한다? 어떤 의료의 눈물이라고 얘기했죠. 밖에 비가 오나? 사실 눈물 또록 흘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달이 되면 여전히 임에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되므로 차라리 비가 되어 가까이 간다. 자, 달은 멀리, 비는 가까이. 비가 오면 젖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렬하면 인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말을 해줄지 여러분들은 위로를 해줄 것 같니? 아니면 현실적으로 포기하라고 할 것 같니? 선생님은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딱 봐도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위로를 해줘야 되니 아니면 현실을 수용하게 해줘야 되니 그치? 고민이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요.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송민국이라는 거를 작품에서만 봤다면은 작품 자체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여자와 남자의 이별인데, 그렇죠?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창작 당시의 작가의 처지와 시대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자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 더. 여러분들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에는요, 관점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음,
예를 들어서 여기 작품이 있어. 만약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품. 작, 어,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작품이 있을 때 우리는 작품 자체만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작품에 나오는 화자, 뭐 정서, 표현법,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요거를 만약에 송민국을 작품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의 이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리움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는 작품 자체만 봤을 때의 표현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작품은 결국 누가 쓴 거죠? 이 작품은 결국 어떠한 작가가 썼을 겁니다.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되고 이거는 결국 누구한테 간다? 독자가 글을 읽게 된다. 근데 작품을 쓸 때는요, 당연히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겠죠. 시대. 사회, 그걸 사회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문화. 사회 문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강점기에는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담길까요?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우리 백성들의 순환과 일제의 억압과 탄압과 수탈,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을 수밖에 없겠죠. 작품은 결국 사회 문화를 반영하게 되고, 만약에 일제강점기 속에 작가가 학생입니다. 그럼 그 작가는 어떤 내용을 주로 쓸까요? 학생으로서의 삶의 괴로움, 일제강점기 시대, 그쵸? 그런 걸 쓰겠고. 예를 들어서 직룡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자신의 직룡에 끌려간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결국 작품에는 작가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선생님이 글을 쓰라고 하면은 21세기에 지금 그쵸? 어, 음악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좀 작가적인 요소와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 그다음에 작품을 해석할 때 독자는 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슬퍼. 이 슬픔이라는 정서가 드러났어. 그러면 선생님은 뭐가 슬플까?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 요즘 슬픈 게 없어. 학생들 얘기해 봅시다. 학생들은 뭐 공부하는 게 슬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애하는 게 슬플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음악하는 게 가끔씩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작품 속에 등장한 슬프다는 감정을 독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아. 이 슬픔이야. 작품 자체가. 근데 작가가 만약에 이별한 사람이야. 그럼 이별에 대한 슬픔이 될 거고. 일제강점기야. 그럼 조국을 잃은 슬픔. 조국을 잃은 슬픔이 될 거고. 만약에 전쟁이야. 그럼 가족을 잃은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 문화도 똑같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당연히 똑같이 조국, 전쟁은 뭐 가족 아니 나라 그런 거를 잃은 슬픔이 감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송미인곡이라는 게 결국 남자와 여자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거를 작가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결국 뭐다? 작가는 신하였으니까 임금과 신하의 이별이다라는 해석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작품만 뚱 하고 있고 작가도 누군지 모르면 그냥 남자랑 여자가 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야 근데 이거 정철이 쓴 거래 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게 여기 나오는 의견한 감녀가 정철의 그 이야기를 한 건가 보다. 그럼 여기 등장하는 임은 사실 그 연인이 아니라 임금님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선생님 말했죠. 이거 지금 선생님 지금 30분 동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만약 실시간으로 했으면 오늘 다 못한다니까? 봐봐, 지금 몇 개 남았어. 아니네? 다 했네? 다 했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해주네요. 1583년에 내조판서가 되었다. 하지만 탄핵을 받았다. 그래서 관직을 잃었다. 결국은 창통으로 갔다. 자, 중앙정계에서 지방으로 쫓겨났죠. 결국 우리 아까 위에서 나왔던 그런 거 있었잖아. 그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선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떨어졌다. 이 시기에 이걸 지은 거다. 자, 기록은 다음과 같다. 1583년 9월 11일에 사관원 기록한 사람입니다. 정철은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끄러움을 선동하여
선비의 무리를 분열시키고 기회만 있으면 모함에 일삼는다 라고 그를 파직하여 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누가 어, 동인의 탄핵을 받았다는 거니까 결국 동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동인이 뭐라고 얘기했다? 정철을 모함했다. 정철 욕을 했다. 누구한테? 임금 앞에서. 동인이라는 애들이. 그를 파직하여 벌주한다 주장했다. 그러나 선조는 당시 그 선조였나 봐요. 정처럼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방정하다라는 것은 방정맞다가 아니라 되게 뭐 올곧다 여기 나오죠. 점잖다 이런 거. 모르는 어이가 있으면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말이 너무 곧바르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여러분 인생 똑같잖아, 그쵸? 우리 적절히 막 진짜 사람들 맞춰줘야 되는데 올곧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보다 싫어하잖아, 그치? 너무 착하고 항상 옳은이라는 사람, 쟤왜 저런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게 맞는 건데,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받은 직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절의에 대하여는 초목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이다. 아마 정철을 두둔했어. 어쨌든 선조도 처음에는 정철 편을 들어줬는데 그러다 2년 후에는 진짜 정철이 탄핵을 받고 결국 쫓겨났다. 결국 여기서 한 내용은 정철이 관직에 올랐다가 쫓겨났다. 근데 이 쫓겨난 게 누구 때문이다? 여긴 동인들이 탄핵을 했다. 누구를? 정철을. 아시겠죠? 내용이 정리가 됐을까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 임은 그냥 임이 아니라 선조이자 임금이다. 그리고 화자는 정철이고 신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직을 잃고 창평에 응거하는 상황은 송민국이 어떻게 반영됐다? 천상배국경에서 이별하고 거기로 나온 거. 그 속세로 떨어진 거. 결국 의미하는 바가 탄핵을 받아 관직을 잃고 궁궐을 나왔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모첨 찬자리라는 거 있잖아. 그 정철이 그 여기서 을려가 그 산과 강가를 가다가 결국 모첨 찬자리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잠이 들죠. 그 모첨 찬자리라는 것은 결국 이 화자가 있는 공간인 창평이라는 공간이 되겠죠. 결국 이 동인 때문에 임금과 만나지 못한 거니까 우리 여기서 봤던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같은 경우는 동인을 빗댄 표현이 될 거고 이 작가의 태도는 어때요? 임금과 자신의 사회를 가로막는 존재, 장애물.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방해를 극복할 수 없어 답답해. 결국 답답해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마지막. 송민구의 창작된 의도. 동인이 자신을 모함한 것에 대해서 군뜻이 전혀 없어 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군뜻이 전혀 없어 어디 있었는지 빨리 보세요. 군뜻은 다른 뜻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난 다른 뜻 없어. 난 순수해. 난 결백하다고. 그리고 탄핵으로 창평으로 왔지만 결국 계속해서 임금 걱정했죠. 간절함. 그다음에 그건 결국 뭘 의미한다?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과 영군 지정. 영군 지정에 대한 뜻 설명은 선생님이 이걸 따로 가져왔어요.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송민국을 정리해 봤는데 이것도 벌써 거의 40분을 찍었어요. 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3인국을 봐야 되는데 이 3인국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다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전 작품은 반드시 현대어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돼,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게 여러분들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음악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좀 속상하겠죠. 이 정철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길 바라서 글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언어가 다르고 나랑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해서 단순히 밀어내기만 하지 말고 이 정철이라는 사람과 그 처지를 고려해봐서 이 사람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얼마나 임금과의 대화가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나였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내가 이런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랑 공부한 부분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 3인곡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 3인국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다시 천천히 하면서 3인국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만나요.
안녕.